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청회 사회를 맡은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본부장 박원근입니다. 본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과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의 개회사가 있고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김윤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천대학교의 최경진 교수의 발제 후에 공청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청회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해당 순서에 별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본 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AIoT 협회 박원근 본부장님, 그리고 이 본 법안과 관련해서 처음 이야기를 꺼내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과기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겠죠. 특히 오늘 저희 국회에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전 직원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전수 코로나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잡힐 듯 하면 도망가고 하는 상황에서 점점 저희는 모바일과 여러 디바이스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대면보다는 저는 이제 온대면이라고 하는데 이 온대면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IoT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 발의를 할 때 이제 최경진 교수님과 또 과기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이 왜 빠져 있을까?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하고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왜 기본이 되는 이 IoT와 관련된 기본법이 없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살짝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함께 방향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계속 국회 상황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제가 잠시 뒤엔 좀 화면만 꺼놓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토의를 집중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공청회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김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윤 회장님께서는 금일 좀 다른 일정으로 사전에 녹화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진배 국장님과 발제와 좌장을 맡아주신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 또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는 현재 사회적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으면서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이 빨라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IoT가 활성화될 경우에 중소기업 일자리는 55만 개 이상이 창출되고 매출은 350조 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IoT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 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산업이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되는데 분야별 규제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서 시장 진입의 장벽은 높고 진입 비용은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융합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법과 제도가 적기에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지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점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서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청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 개최에 대해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총 7분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그리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등 다시 한번 7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분의 축사 내용은 추후 자료집 파일 제공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께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지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 센터를 맡고 있는 법학과 최경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입법공청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참 뜻깊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법안 내용은 이제 이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 기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AIoT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아까 사실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oT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을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왜 IoT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다 아시다시피 뭐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시티,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흐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데이터 흐름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세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또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반이 알고 보면 이 IoT거든요. 그래서 IoT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혁명들의 어떤 4차 산업혁명들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공통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지능형 IoT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장 제조업이라든가 이미 반영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또는 시설 관리나 또는 가전, 웨어러블, 또 화재 예방이라든가 뭐 스마트 그리드, 또 스마트 시티 등등 사실 제가 열거를 했지만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분야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바로 Io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IoT 그런 에코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다 IoT와 연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영역들에 대한 개별적인 그런 지능과 함께 종합적으로 IoT 관점에서 묻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IoT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IoT 관련된 법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IoT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하는 부처를 보면 우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포함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들이 있는데 다들 조직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 추진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문제는 실제 IoT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그 지원을 위해서 실제 법률 제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IoT와 관련된 법률을 좀 살펴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전파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규제자율특급법을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들에서 IoT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보시면 사물인터넷 기반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규정이라든가 이건 규제자율특급법에 있는데요. 또는 디자인 보호법상의 그런 디자인 출현과 관련된 그런 사물인터넷 관련된 표현들이 있고 특허법 규정도 있습니다. 또는 위치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 위치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IoT라는 것이 실제로는 IoT 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본격적으로 IoT를 다루거나 또는 진행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회 논의 사항을 보면요.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요. 실제 지금 현재 21대 국회까지 전체를 통틀었을 때 IoT와 관련되어진 그런 국회 발의 법안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뜻깊음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최근에 많이 논의되었던 데이터 관련된 법률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에 이 외에도 데이터 기본법안 또는 데이터 산업진흥법안을 비롯해서 데이터 관련 법안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과 함께 논의가 활발하다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는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회상의 논의가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IoT 법을 입법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정보사회 핵심 기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클라우드, AI 네트워크, 모바일 등등을 말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을 엮는 것은 결국은 IoT거든요. 근데 IoT도 이제는 지능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IoT를 우리가 지능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 기반이.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가 구별되는 이런 사물정보통신에 대한 지능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IoT망이 제대로 설치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센서가 부착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될 텐데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지능화 고도화, 이미 기존에 있는 사물인터넷망에 대해서도 지능화 고도화,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IoT 데이터의 생산 기반이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데이터 중에 상당수는 IoT 데이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oT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물을 통해서 수집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야지 비로소 미래 사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확실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IoT 기반의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IoT 기반의 규제 혁신에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지금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저희 이제 그 입법 이제 한준호 의원님께서 입법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IoT 자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IoT, 지능형 IoT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지능형 IoT를 목표로 하고 이미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인 지능정보화에 대응해서 지능형 IoT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규율하는 대상은 사물정보통신이라든가 또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IoT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측면에서 규제 특례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연계해가지고 지능단지라든가 지능시설, 지능구역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IoT에 대한 실증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산업화 내지는 사업화도 같이 연계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특례를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례라고 표현을 드는 이유는 이게 지속적인 예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단 특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본법에다가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규제 심사를 해가면서 향후에도 이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좀 두자라는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좀 더 IoT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단순한 예외를 넘어서가 특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런 특례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어로는 한번 이제 법률상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체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는 아무래도 이쪽 IoT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중심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단 추진을 해가고, 이거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그런 추진 체계를 활용하면서 지능 정보화 체계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이런 기존의 일반적인 기본 계획과 추진 체계를 같이 아울러 가지고 협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또는 기술 기준을 개발하거나 또 표준화 또는 식별체계, 인력 양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식별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IP 버전 6로 갔지만, 그러나 실제 IoT망이 확산되게 되면 IP 버전 6로 다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그 사물들을 다 식별해내고 그게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식별 체계와 이를 통한 실제 진정성 확보, 그 사물의 진정성이죠.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별 체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또는 인력 양성과 세제 지원 또는 기금 활용 같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시범 사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IoT가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있는 곳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화재 예방이라든가 안전 또 보안 등을 위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센서들을 지능형 센서로 교체를 하고 그것을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한번 실증을 해보면 그걸 통해서 이 IoT가 얼마나 발전해 갈 수 있고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거나 또는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진작시키고 나쁜 점이 있으면 그것들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는 측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미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지능형 사물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전부 다 유선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로컬 5G라든가 또는 로컬 6G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무선으로 이제는 이 지능형 사물 정보통신을 엮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는 기술 개발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지능형 사물 정보통신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실제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기업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파 사용료 감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IoT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충하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정보통신과 관련된 지능단지 지정이라든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특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도 여러 법률에서 특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특구는 특히나 지능 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지능 시설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지능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대 효과 내지는 예상되는 파급 효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특구를 통해 가지고 IoT 혁신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거일 수 있지만 이 민관이 함께하는 어떤 협의체가 또는 조직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구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 아니고 단기간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를 좀 조정해 주는 건데요. 지능형 사물 정보통신이 확산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특별히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또는 그것을 완화시켜 주거나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한다면, 또는 그러한 이제 어떤 그 옵션들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규제를 좀 조정해 주는 형태의 결정을 여기서 하고 이것들을 각 부처에다가 좀 권고하는 형태의 규제 조정 권고 결정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사물정보통신은 불가피하게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함께 수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사물 정보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그 센서가 정말 그 해당 사물에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식별 체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이제 진정성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위치 정보가 수집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집하다 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센싱된 데이터 중에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개인 위치 정보는 현재 상태로는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IoT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 개인 위치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나 단순한 예가 아니라 특례 규정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소한 인증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IoT가 지금은 사실 IoT가 실제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각종 기기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증 같은 거나 시험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지능형 IoT로 가게 되면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들이나 또는 시험 평가들을 묶어서 인증을 간소화하거나 또는 일원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이 만약에 이제 입법화된다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ICT 특별법이 규제의 일반적인 ICT 특례라든가 또는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어지고 융합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또 망법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를 하고 이용자 보호를 하고,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것들이 이제 사업자 규제를 하고, 위치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진흥법안들이 각각 제 기능을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완벽하게 IoT 법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좀 더 완벽한 법적 규율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oT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입법 효과를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IoT 내지는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첨단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각 영역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이 이제 스마트 팜인데요. 제가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일정한 그 이제 뭐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단 지역이 있으면 수도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일산이라든가 일산의 일정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파주나 또는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전주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농수산이 발달한 특정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런 트랙터나 또는 농기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트랙터나 농기계나 이항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AI가 다 접목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AI 접목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종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AIoT로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그러한 이제 농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데서도 저희가 IoT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지능형 IoT가 이제 융합되어 있는 이런 농기계의 경우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밖에 있으니까 유선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선으로 계속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별을 베거나 또는 모를 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단계에서 그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다 이제 수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는 얼마나 뭐를 어떻게 심으면 좋고 어떻게 베면 좋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별을 베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각종 농기계에 대해서도 지능형 IoT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이미 예를 들면 GE 같은 데서는 이미 상용화 시켜놓고 있는 건데요. 이 항공기 엔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항공기 엔진은 굉장히 많은 수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 시간이라든가 또는 언제 이 정비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어디가 취약한지 같은 것들이 뭐 비파괴 검사 같은 걸 하지 않고서도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거나 또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만 보여드렸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지하게 많고요. GE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판매 제작하는 거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인테너스 유지를 관리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이 시험 검사라든가 또는 교체라든가 수리를 해주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IoT가 접목되게 되면 기존에 생각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 번의 판매로 끝나지만 이제는 계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oT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CT나 MRI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CT나 MRI만 있는 것이 아니라 CT, MRI 그 외에 뭐 엑스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료 장비들이 다 IoT로 접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기기로부터 수집되어진 각종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의료기기를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격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잘 관리하거나 잘 이제 유지 관리를 해주면 위험성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T나 MRI 같은 것들이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 노출 양을 조절하는 것을 실수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격으로 항상 IoT 센서를 달아가지고 원격 관리를 해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격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또 그러니까 부가가치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도 보호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부가가치 또는 편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산업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AIoT가 접목이 되어지면 매우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모여져 가지고 이걸 잘 분석하면 그걸 분석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지금 현재 과기부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병원에서 닥터 앤서라고 인공지능 내시경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곳까지도 360도 카메라를 찍으면서 지나가면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덜 고통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그런 이제 위험 인자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통과되면서 무선으로 계속 데이터 전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우리가 뭐 이비인후과 가도 되고,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 접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모든 시설물에는 화재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방제를 하거나 또는 실제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형태로 그냥 단순히 화재 열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제 연기만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더 다양한 센서를 달게 되면 실제 화재에 대한 예방이 훨씬 더 지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남대문 화재 났었는데요. 그런 곳에다가 지능형 CCTV를 달아놓고, 그리고 이것을 원격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남대문이 있으면 남대문의 곳곳에다가 지능형 센서들을 달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 센서들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과거보다 훨씬 더 미세한 단계로 세밀하게 화재 감지가 될 수도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8만 대장경판을 이제 민간에도 일정 부분 좀 공개했던데, 그런 것들도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까? 그런 것들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런 AIoT가 접목이 되어지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화재 방제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로 큰 혜택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제가 특구 말씀을 드렸는데 AIoT 지능 시설이라든가 지능 구역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을 갖다 놨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실제 일반 개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의 폭이 넓을 수 있는 그런 AIoT의 접목 효과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에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아주 근접하게 이제 센서들이 있으면 아주 정밀하게 제가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들어간과 동시에 저한테 일단 제 휴대폰에 이 기지국 같은 데서 들어왔으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바로 문자라든가 또는 뭐 메시지 같은 걸로 뭐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울렛이나 또는 백화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할인 행사라든가 쿠폰 같은 것들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한 번은 보내되 만약에 본인들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 못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지능시설이나 를 벗어나게 되면, 아울렛이나 백화점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차단되어서 다시는 이제 못 보내게,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는 사실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이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 찾은 사람들의 주 목적은 다 결국 쇼핑일 텐데 쇼핑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 입장에서도 결국은 편익도 증진하고 본인이 또 거부 의사 표시하면 얼마든지 이제 옵트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인격적 이익이라든가 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어떤 활용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를 좀 인정하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수단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동시에 이런 지능구역과 지능시설을 묶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제가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사례인데요. 저는 기존의 재래시장을 이 IoT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 스마트 컨버전스 마켓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는 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SCM이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저 혼자. 근데 이 AIoT 지능구역을 이런 각종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그런 굉장히 많은 곳에 전통시장들을 전부 다 AIoT 지능구역으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이 스마트 컨버전스 마켓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방화 방제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이나 또는 이런 큰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 그나마 대형 기업들이니까 괜찮은데 이런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영내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지능구역 내에서는 일단 한 번은 지금 어떤 할인 행사를 하고 누가 어디에 어떤 마켓이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도 한 번쯤 보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은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능구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는 이제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데이터를 못 보내게 하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찾아간 그 시민들의 어떤 편익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이 지능구역 안에 있는 특히나 이런 SCM으로 변화되어진 전통적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의 그런 생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시범사업으로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제 방화와 관련되어진 그런 이제 그 시범사업과 함께 이 재래시장을 좀 더 SCM으로 바꾸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초연결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능형 IoT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산도 연결하고 그리고 사람도 연결하고 그리고 경제도 연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고도화하는데 이 지능형 IoT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법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들어보시면 지능구역이라든가 또는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활용, 예외적인 활용 같은 것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아마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을 이해하시면서 이 정말 개인 위치 정보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IoT의 지능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주시면서 의원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 힘을 보태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빠져있던 그러니까 아까 톱니바퀴 중에 하나, 이 AIoT법이 통과되어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발제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줌으로 발표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은 본 화면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방송으로 나가는 화면을 별도로 보고 싶으시면 다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저희 협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방송 화면을 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토론자 소개와 진행은 발제를 해주신 최경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제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최경진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공청회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화면 속에 나오실 있는데요.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목례 혹은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트리의 지능화융합연구소 김영준 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SKT 신용식 IoT CO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기업 무선 플랫폼 담당 이일범 상무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그립의 정현규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이신 홍진배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안내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분의 토론자께서 각각 10분 내외로 발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나 하고는 다른 토론자분들이 발표하신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SKT 신영식 IoT CEO장이신데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몇 가지 이렇게 좀 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AIoT라는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법률 안에 보면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통신 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아시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 CPNT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 밑단에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있는 거고 끝단 맨 아랫단이 이제 그 터미널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계층 전체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AIoT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에브리싱이에요. 사실은 제조, 물류, 의료, 항공, 환경, 안전, 보안, 금융 사실 저희가 사는 모든 그리고 영역으로 보면 집에서부터 사무실, 그다음에 빌딩, 그다음에 공장,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시티, 에브리싱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 다 할 수 있는 법안 또는 다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얘기를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스마트 시티에는 이 IoT, 통신,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일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의 이제 문제점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사실은 글로벌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 할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구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 특별 지역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세종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사례에서도 보면. 근데 그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 서비스를 누가 쓰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 고도화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늘 제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물론 법안에 다 있으신 말씀들인데요. 그 식별 체계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기 위해서 식별 체계에 대한 그 표준화라든가 단일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돌이켜 보면 10년도 더 됐고 디지털 홈 얘기를 했을 때를 따져보면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디지털 홈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식별 체계 그때도 IP 버전 6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IP 버전 6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개인정보까지를 오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데이터 3법이 이미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비식별화 체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사실은 식별화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의 얘기들도 많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발표에 자료에 있는 것들 간단히 한 3가지 꼭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내 이제 IoT 시장, IoT라는 키워드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2014년, 15년을 지나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USN이라는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활용이 되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면서 15년부터 IoT라는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년이 이제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IoT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등장을 했을 때, 물론 지금도 전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IoT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고 거기에 앞에 이제 A까지 붙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저희가 지금 보면 ICBM, AICBM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IoT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OTT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도 들어와서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 클라우드 시장을 일단 놓고 보면 AWS, MS, 구글, 물론 국내에도 네이버라든가 KT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클라우드만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파스, 아이아스, 파스, 사스 형태로 IoT와 관련된, 즉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을 같이 들고 들어와서 거의 뭐 무료로 사실은 뿌려준다는 거죠. 우리 클라우드를 쓰면 그것들은 무료로 쓸 수 있어. 그렇다 보니 국내에 있는 참 클라우드 이 플랫폼 사업자들,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걸 보시면은 국내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한 대략 4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직원 구성원 수가 이제 50명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입장,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구글 또는 MS 또는 AWS, 아마존 AWS 같은 이런 상대들하고 그러니까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육성을 해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 법안에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포함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플랫폼 단도 있지만 사실은 디바이스 단인 것 같습니다. 단말단. 예전에는 그래도 국내 이런 모듈 제조사, 그다음에 단말 제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수로 따지면 20, 30명 또는 10명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다 러시 투 신천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워낙 제조를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말을 들여올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퀄리티도 문제가 생기고 보안적인 이슈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납기나 지연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하고 같이 법무부에 어떤 특정 단말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량이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IoT 시장은 롱테일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수량이 적다 보면 제조가 힘들고, 그렇다면 그런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싸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제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뭔가 제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에코시스템이 완전히 사실은 단말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5G 단말, 저희 국내에서 제조사들이 5G IoT 단말을 지금 거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라이선스 피가 너무 비쌉니다. 그것을 갖다가 만들기에는 시장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뭔가의 방어벽 또는 이런 지원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통신사로서 저희가 이제 IoT 쪽에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LPWA 그리고 로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데몬 그리고 로라망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 파트너사들이 약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략적인 의견을 좀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쪽, 그다음에 단말 쪽, 그다음에 통신망과 관련돼서 의견을 모았고, 그걸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플랫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형태의 확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러한 그 플랫폼상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비전 AI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아까 그 뭐 GE의 프리딕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롱텀리 개발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그 선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이걸 누군가가 좀 뒷받침해주고 뭔가 지원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저희가 모았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말 쪽에서 인증과 관련된 중복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비용이고 돈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소화 또는 간략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리고 통신망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재판매 또는 마치 MVNO처럼 그런 그 IoT망을 재활용해서 쓸 수 또는 재판매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는 의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저희 이 법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외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 SI 형태로 IoT 서비스를 즉 단말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랫폼을 어떤 특정 기업이면 기업 또는 지자체면 지자체 구축해주는 SI 형태의 사업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SaaS나 P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글로벌리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책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 정보보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수출을 할 때 또는 해외 사업을 할 때 뭔가 마케팅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서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반대가 이제 규제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18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을 잘 지켜줘야 되고, 품질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맥락이 사실 중소 스타트업 벤처들, IoT에는 롱테일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 코스트를 훨씬 더 증가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기업들에게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장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이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뉴딜 펀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는 기업들한테는 이 뉴딜 펀드에서 이런 그 책임보험을 예를 들어서 뭔가 대신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바우처 형태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 훨씬 더 이 디지털 그 뉴딜 펀드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이런 기업들에게도 좋아지고 그거를 수용하는 기업들은 안정성이 높아져서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이제 또 다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적인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토론자분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말씀하시는 중에 토론자분들의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용식 IoT CEO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어가 지속 가능성인데요. 스마트 시티나 기존의 여러 가지 IoT와 연계되어진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번 입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발전에 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토론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저에 대한 질문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정책과 관련된 게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홍진배 국장님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여가지고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김영준 소장님. 예,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의사진행 발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각 패널 분들이 10분 발제하시고 3분 아마 질의응답 순서 때문에 교수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다 하면 일단 10분 발제들을 다 끝내고 뒤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뭐 방송 진행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그 KT 기업 무선 플랫폼 담당이신 이일범 상무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이일범입니다. 저 전반적인 IoT 시장의 현황 요청 사항은 저희 앞선 SKT 신용식 시호자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희는 KT는 그냥 저희 당사하고 제도 쪽 법규 사항 중심으로만 저희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LTE 5G 무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지자체 교통신호기 제어기 사업, 배달림 결제기, 무인 결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측면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며 5G 망 중립성 완화, 5G 싱글 언론 개시 등 제도적 기술적으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자율 주행,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등 특수 서비스에 대한 사업 기회가 계속 IoT 분야에서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IoT 사업의 기반인 5G 라우터의 경우에도 KT와 국내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통신 3사 최초로 국내 5G 라우터 단말을 출시하였고 해당 단말을 기반으로 현재 연세의료원하고 AI 기반 구급 차내 응급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 향후 과기부의 차세대 버스 공공 와이프 사업에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민항 방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 관리 확인이 어려운 어르신들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건강 관리 AI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시대에서 사물 인터넷의 중요성과 관심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이상으로 증대하고 있고요. 더 확대되리라고 보는 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한 법안 발의 또한 적극 환영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들 각계 참여 의견을 수렴되는 긍정적인 논의회장을 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선 저희 회사의 사업 설명과 같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다수의 정부 발주 사업으로 좀 출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난망 구축은 행안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국토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과기부, 어르신 돌봄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에 관한 법률이 너무 구체적인데 또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의 입장, 이슈를 수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사무 인터넷 사업은 IoT의 대규모의 유효수를 창출해서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을 주어서 시장 전체 파일을 키우는 지능하고 이용 활성화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당사가 출시해서 사업을 준비했던 IoT 전광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사업이 광고물로 처리돼서 5개 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지자체별로 상의해서 사업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 철수했고요.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IoT 사업은 크게 B2C 영역하고 B2B 영역으로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원격 의료와 같이 이런 엄격하게 규제돼야 되는 것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이나
정부 기업의 경우 같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단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확한 제도적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또 보입니다. 그 입법 공청회이기 때문에 세부 조항별로 저희 당사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7조 실태조사에 관련해서는 통신사들은 현재 그 과기정통부에 매달 그 무선 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사물진흥통신 가입자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원격 관제, 차량 관제, 무선 결제, 뭐 기타로 구분되어 해당 통계 수치만으로는 이 해당 사업별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 시행령으로 별도 기준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품질 인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통신사 자체별로 자사의 5G, LTE 무선망을 사용하는 단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통신사와 국가기관의 품질 인증을 추진 시에 중소기업의 IoT 단말 진사는 중복 인증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해당 사업에 또 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그 인증을 거치는 통신사 제공 단말하고 그 이에 기타 단말을 구분해서 이렇게 통신에 대한 품질 인증도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18조에 있는 사물정보통신의 안전성 확보의 경우에도 아까 시호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통신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물정보통신망은 그 기존 그 3G LTE, 5G망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통신망은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다양한 법률에서 기준수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해당 법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 조치가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등에 한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인정받은 항목 2의 내용까지도 포괄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구체적 원인이 인지가 관련된 항목일 경우에만 책임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계의 사물인터넷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또 여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사의 의견을 지금 마치고요. 이와 같이 그 지능형 사물정보 지능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관련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그 의원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회사 그립의 정영규 대표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주식회사 그립의 정영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그 산업 분야에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본 그 발의 법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순서는 본 그 법안 발의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 많은 그 말씀을 또 주셨고 상당히 그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에 해당되는 그 사업이 국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각 요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나 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저희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기술이면서 또 특징은 이제 융합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이제 취약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 법안의 발의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고 향후에 국가 산업을 우리가 그 확산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해주신 한준호 의원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물 인터넷이 뭐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그 여러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다른 산업 분야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제 센서 관련된 부분도 많고, 그다음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디바이스를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하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컬렉션인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AI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도 또 기여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분야를 육성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산업 분야와의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사물인터넷 협회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물인터넷을 등록한 또는 이제 그 분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약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매출을 실질적인 그 매출이나 상용화를 한 기업들은 상당히 손에 꼽고 있고, 특히나 뭐 순수한 사물 인터넷 분야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50억 이상 발생하는 기업은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50개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물 인터넷은 소량이면서 다품종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4가지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센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센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지금 생태계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센서 자체에 대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고 외산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 어떤 시장 측면에서도 조금 전에 그 SKT의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제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거를 어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제 수입에 대체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희소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몇 개 남아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법안 발의를 통해서 활성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범 적용이나 또는 어떤 시범 구매를 통해서 물량을 소화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워낙 수량이 크지가 않고 작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물량이 좀 많다 싶으면은 대부분이 외산 또 중국산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달을 통해서 공급하는 제품들도 외산의 제품이나 핵심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중요한 산업을 다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분야도 이제 여러 센서들이 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센서의 다중이면서 복합 센서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이쪽 시장과 기술이 많이 취약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야인데요. 네트워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근거리 통신 기술이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5G나 여기 핵심적인 기술들은 다 해외 외산입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에서 이미 국내 이 대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150만 가구의 제품을 공급하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매출의 한 10%, 20%는 어떻게 보면 다 해외 달러로 다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 IoT 분야에서 한 약 300억 이상의 매출을 저희가 실적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수익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또 해외에 저희가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기술 자체가 이제 해외 의존적이다 보니까 여기 그 기술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취약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실 그 IoT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제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 기술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으로서 이 플랫폼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그 어떤 이 경제적인 허들 자체가 있고 하지만 이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지만 IoT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하고는 좀 다르게 연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여기 KT에서 나오셨지만 저희가 KT 플랫폼하고 연동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검토를 이제 그 협의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한계점들 때문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또 대기업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막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IoT 분야 중에서 이제 그 센서 하드웨어 분야, 그다음 네트워크 분야, 플랫폼 분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 IoT 기술이 아시겠지만 이제 융합 기술인데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융합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면 각 인더스트리얼 분야에 그 맞게끔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UI UX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이제 각 산업 분야별로 그걸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거기서 상당한 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분야 중에서 몇 가지 분야로 딱 집중을 해서 저희가 시장을 이렇게 확산하거나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융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객사가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부담하느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항상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정부에 이제 저희가 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좀 그 아이들을 자체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과기부의 나이파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IoT 기업들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제품들이 이제 나온 걸로도 알고 있고 저희 또한 과기부나 또는 이제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해서 이제 그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이게 개발로서 끝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시장에서 검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케이스는 아주 희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개발을 하는 IoT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런 어떤 그 잘 만들어진 기술이나 R&D 결과물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더 이렇게 상용화까지 좀 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은 이 생태계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저희 협력하는 회사들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어떤 그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약 50개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화면을 좀 뒤로 넘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어떤 그 생태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부처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수요를 하던가 아니면 시장에서 B2B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대부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는 이제 그 한계가 있겠지만 대기업이나 국내 통신사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이 산업 IoT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드웨어나 또는 센서류나 또는 어떤 특정한 그 IoT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외산을 이제 쉽게 도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외산을 도입을 하다 보면 메인테너스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뭐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중소기업의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좀 수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 150만 가구의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고객사에서 이 하드웨어를 선 매입, 그걸 사급이라고 하죠. 그 사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다른 대기업들 경우에는 대부분 사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하드웨어는 물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을 책임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나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리스크를 분담을 하고 사급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IoT 사업을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펀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펀드를 일부 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악순환이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산업 분야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해당 분야에 검증된 상용화 기술이라든지 상용화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해서 해외 진출까지 기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립 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담아봤고요. 저희가 스마트 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국내 대기업 하고 협업을 해서 150만 가구 이상 또는 3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최근에 다 이게 해외 외산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협력사인 제조사 하드웨어 회사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뭐 빌딩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공기질 관리, 화재 관리, 제조의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그런 어떤 과정이나 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우리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셔서 법안 발의 및 시행령을 좀 제정을 할 때는 충분히 잘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업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 IoT 법 내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르셨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참 많은 입법공청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생산적이고 상세한 그런 제언들을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법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애트리의 김영준 진흥화융합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애트리 진흥화융합연구소의 김형준입니다. 또 오늘 이런 자리에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자료 10분 이내에 발제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준비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최경진 교수님 모두 발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일단 제가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특히 지능 구역, 실증, 시범 사업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IoT 파트장님이셨던가요? 패널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분 파스사스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일단 저는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양한 정부의 R&D든 B&D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다분히 그게 지나치게 SI 성격으로 지금 편향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 비록 파스사스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속성은 남아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실증구역 또는 시범사업, 어떤 지능구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AIoT의 전체적인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할 때 너무 그거를 SI 형태로 접근하지 마시고 스펙 작업에 입각해서 나중에 소위 컨시스턴시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를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소장직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제 기술적 전문적 백그라운드는 이제 표준화에 있고 IoT 쪽을 전담하고 있는 표준화 그룹의 이제 국제 의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국제 표준화 쪽에 가서 IoT나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많은 전쟁 논의들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의 기업과 잘 온라인이 돼서 기업의 결과 또는 정부 R&D의 결과가 국제 표준화 일선으로 국제 규격으로 준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들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많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실증 사업들이 대부분 SI 형태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그 규격을 국제 표준을 준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산 지역이든 아니면 서울 지역이든 세종 지역이든 특정 지역이 국제 어떤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가적인 노력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아울러서 결과가 국제화 쪽으로도 준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균형 있게 끌고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법률안 앞으로 나중에 이제 시행령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법률안 제정에 앞서서 이제 공청회를 절차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분 이내에 일단 간략하게 이제 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시간이 수분 지난 상황이고 일단 법 발의의의와 시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단히 일단 법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사나 193개 회원국이 모여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2014년에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IoT 촉진이라는 소위 법률이라고 컨스티튜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결의를 대한민국 주도로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 교수님이 발제하셨던 것처럼 약간 뒤늦감은 있다. 우리의 IoT 촉진, AIoT 촉진이 일단 법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시점에서 다분히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대단히 환영할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올해 초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가 이제 발표를 한 우리나라 사물인터넷의 기술 수준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1등 대비 92.3% 수준으로 직전 연도 조사 결과가 82.8%였다라는 거에 비교해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좀 이례적으로 좀 도약이 있었다 하는 측면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는 사물인터넷 기기나 서비스의 보급 확산이 그만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돼 왔던 그 반증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본법 발의는 대단히 시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앞서 우리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하시는 내용 중에 키워드들은 다 등장을 했고요. 또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 중에 이미 언급이 됐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일단 안전한 사용,
약간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한 두 가지 꼭지를 조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 기기나 서비스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나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사용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언급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사물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사물정보통신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21조 2항에 제17조의 품질 인증 그리고 제18조 제4항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사물정보통신 서비스 또는 사물정보통신 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를 보다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내용이 지금 현재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부연됐으면 좋겠는 게 정보보호 지침이라든가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보다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예를 들면 뭐 세제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다 더 장려를 유도하시는 노력이 시행령 안에 좀 담겨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정보보호 지침이라든가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보안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우리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하시는 중에 잠깐 워딩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비식별화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좀 균형적으로 고려하던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특례 규정들도 있고요. 앞서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이 법률안 안에 담아는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개인정보는 한번 이제 누출이 되면 다시 원상회복할 수 없는 그 비가역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노력과 아울러서 최소한의 그 비식별화에 대한 조치 노력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봐 주시면 그 사업적 효율성 관점에서 잠깐 의견을 드려보면 앞서 그 텔코 쪽의 패널 분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는 이제 5G나 6G 서비스 같은 스케일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어쩌면 대단히 그 지역적인 니즈를 위해서 좀 비표준 단위의 서비스 솔루션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공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주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많은 사물인터넷 중소기업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다시 개발해야 하는 그런 소모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사물인터넷에서 표준화를 통한 상호 호환성 확보는 결국 기업의 이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거고요. 중복 투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노력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16조의 식별체계를 좀 강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16조 식별체계에는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안 될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 지원의 명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물을 식별하는 객체 식별자 중에 OID라고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국제 규격 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이 국제 규격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의 글로벌 운영 권한 이거 만약에 DNS로 환산해서 그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루트 DNS 권한입니다. 이 루트 DNS 권한이 국제 규격에 대한민국 기관인 키사가 그 국제 루트 DNS 기능이나 다름없는 그 OID 최상위 루트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키사에서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ITO나 JTC1에서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국제 규격 문서 안에 루트 OID 최상위 기관으로 이제 키사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키사는 관련된 과제를 지원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표준화 쪽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그 루트 OID 식별 그 총괄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중국에 넘겨라 하고 강하게 요구를 받고 있는 게 이제 표준 일선에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객체 식별자 또는 이 식별 체계에 대한 언급이 법률 안에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시행령 안에도 이 OID에 대한 고려도 일정 부분 같이 반영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이제 기타 보안 의견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은 결국 사물에서 발생된 다양한 데이터가 기반이 돼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나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이제 기술 패러다임의 어떤 그 핵심 역할을 AIoT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oT를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또는 그 거래에 대한 내용도 시행령 안에는 조금 담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들이 활용이 되려면 그 대가가 결국은 개개인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 제공하는 개인에게도 유통과 거래에 대한 어떤 이득이 취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 있는 어떤 뭐 플랫폼이나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소하게 사물 인터넷은 이제 다양한 창업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고 튀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그 제품으로 승화시켜서 어떤 시장을 틈새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시제품 생산 지원책이라든가 보다 현실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조항 등에 대한 추가 보완 노력도 시행령 안에는 담기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조 2항에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좀 명시를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범 사업과 실증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BR&D 형태로 또 진행되는 시범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 연구개발 결과물들이 적절하게 활용될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갭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들을 보다 더 시범 사업과 실증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일정 부분 균형을 잡고 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글로벌 상호 호환성이라든가 운용성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해외 진출이라든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도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정말 저희가 잘 새겨가지고 법에도 반영을 하고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법률가이신데요.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입니다. 저는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 데이터 팀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토론문의 제목은 지능형 IoT 지능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정의 이런 타이밍과 관련된 건데 너무 빠르진 않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논의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부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뭐냐라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지만 우선 규범적으로는 우리 지금 제정 안에 제2조 제1호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물정보통신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규범적 정의 말고 제가 생각하는
사물정보통신, 흔히 이제 사물인터넷이라고 말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면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평가되는 데이터의 공급원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적 성격이 있다. 즉 데이터와 새로운 서비스 두 가지 키워드로 사물인터넷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르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시다시피 17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IT839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M2M 활성화였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은 솔직히 과거부터 이제 M2M이라는 이름으로 머신 투 머신, 사물 간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를 했었고, 그때 당시 나왔던 개념이 뭐 RFID라든지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USN, 센서 네트워크, 유니버셜 센서 네트워크가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M2M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존재를 했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서비스, 즉 M2M,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서비스적 관점에서만 접근이 됐던 것으로 이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서비스는 각 산업 영역별로 추진을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뭐 명시적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돼서 각 부처별, 그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새로운 그런 M2M 서비스들이 논의가 되고 지금까지 뭐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왜 사물 인터넷이 또다시 중요하냐? 그때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강조가 있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될지는 뭐 저도 뭐 법률가로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관심 있는 IT인으로서는 뭐 획기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다 이런 얘기들 늘 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작년부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뭐 한국판 뉴딜의 하나의 중요한 꼭지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가장 큰 포션은 데이터댐입니다. 즉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각 산업 영역에서 활성화시키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는 뭐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각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영업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물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이터량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데이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즉 이러한 사물 인터넷 활성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 내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경제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M2M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각 산업 부처별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개인정보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국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IoT,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 정보 주체 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보 주체도 모르게 이렇게 활용되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회에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지금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이제 우리의 멍해로서 이 작용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겼고, 기존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던 거버넌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거버넌스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이나 작년에 해결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제정안에서도 다행히 제4조에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위치정보보호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이 이제 그 보호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반영돼 있기도 해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그런 개인정보, 정보 보안적인 우려는 이 법안에 많이 고민이 담겨져 있다라고 평가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시의적절하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사물 정보통신에서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지금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기본법이 또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런 IoT가 가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적인 측면은 이미 다 각 영역에서
성실히 현업 사업자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점점 진행이 돼 왔던 반면 이런 데이터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경제라든지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IoT 활성화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데이터 기본법하고 융합이 되는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뭐 파급력, 4차 산업혁명의 DNA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 활성화의 모든 제도적인 기반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 자료엔 적지 않았지만 먼저 적었고, 그리고 뒤에 부분 좀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이 특별법, 지능법이 갖는 의미는 가장 큰 게 이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즉 여러 부처에서 산재돼 있던 그런 정책 육성 방안이 하나의 법률에서 하나의 거버넌스로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국가적 그런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런 IoT 재정법 같은 경우 이게 데이터 기본법하고 연계됐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이 이런 거버넌스를 갖고 추진한다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법안 이제 입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존에 2000년도 초부터 이런 각 산업별 부처별로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림부, 스마트 팩토리는 중기벤처부,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국토부, 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각각 부처에서 갖는 산업별 그런 새로운 뭐 스마트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하고 연계됐을 때는 이런 기술 기반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 기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일관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대가 이제 딱 됐는데, 이거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한 내용 같은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다. 데이터 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은 뭐 누차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융합, 우리가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뭐 ICT 특별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을 했고, 우리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들은 어느 정도 각 부처, 각 법률에서 일부 노력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지능법에서 이런 뭐 임시 방편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일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 것도 이번에 IoT 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통과가 됐을 때 매우 그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 추진 체계나 육성 정책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홍진배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려 믿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또 부처를 중심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지능 법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5년인가 14년 클라우딩 컴퓨터 특별법이 그때 이제 논의가 됐었고, 2016년도 17년도에는 3D 프린팅 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3D 프린팅을 진흥시키자고 해서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다 되긴 됐는데, 그때마다 매우 아쉬웠던 게 이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보다 더 먼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여태까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마다 이제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또 그때마다 해외 사례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글로벌 중요 국가보다 제도화, 즉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소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oT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엄밀히 데이터 경제 전환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리고 각 영역별 현업에서는 이미 이제 이 IoT 활성화를 관련된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지금 통과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앞서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던 그런 특별법들의 타이밍과는 달리 매우 적절한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제정이 됐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장진영 변호사님께서 데이터 전문가이신 만큼 우리 법안의 특성에 대해서 데이터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취지로 우리 법안이 사물 인터넷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그런 법안이라기보다는 그걸 포함해서 지능형 사물 정보통신 진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취지라고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사실
앞에 말씀들을 쭉 들어보고 나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려졌던 홍진배 국장님의 그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정말 응원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 채널에 올라온 거 전달받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관련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응원의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아마 홍진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홍진배 국장님께 마이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을 맡고 있는 홍진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법안을 마련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한준호 의원님, 최경진 교수님, 우리 IoT 협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토론자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이 뭐가 더 있을까 지금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한번 저도 한번 법률안의 그 시의성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oT가 아까 그 여러 토론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RFID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AI하고 5G가 나오면서 사실 새롭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oT라고 이제 지능형, 이 법안 자체도 지능형이라는 게 따로 그 타이틀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IoT 기기들을, 디바이스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아마 모 통신사에서 어저께인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SA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점점 이제 진화를 하면서 그 수용 가능성은 뭐 LTE 때 비해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히 이제 초연결 시대에 이제 서막이 좀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뉴딜의 어떤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IDC에서도 2022년에 그 시장이 계속 이 12.6%씩은 성장을 해서 1조 달러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고, 국내 IT 산업도 연한 20% 지난 5년간 살펴보니까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토론자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특히 이제 아까 뭐 하드웨어 쪽의 센서라든지 어떤 서비스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전환기에서 이런 체계적 육성을 하기 위한 법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안을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IoT 산업이 그간에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왜 우리 지금 디지털 홈 안 되냐, 제가 예전에 CS 갔을 때 나왔던 것들 보면은 미국은 이미 알렉사 홈이나 구글 홈에 대해서 이미 경험치가 축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제 시범 사업이나 뭐 일부에서 하는 정도 수준인데, 제가 CS 2017년 갔을 때 그 컨퍼런스, 그러니까 전시회 말고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 갔을 때 어느 한 세션에서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부동산 디벨로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러 나머지 네 사람은 IT 전문가고 한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왔지? 그리고 이제 들어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2017년에 구글홈과 알렉사 홈에 대한 그 밀레니엄 세대들의 경험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한번 알렉사 홈에 산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뉴욕에 살고 있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더라도 또 알렉사 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디벨로퍼는 알렉사 홈을 구축을 해주고 그걸 찾는 사람한테 렌트비를 몇 프로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IT가 이미 이제 홈하고 결합이 돼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걸 증명해 주러 나오고,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이게 맨날 시범 사업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구나, 참 그런 안타까움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뭐 김영균 소장님 말씀하신 뭐 표준화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마 부처들 지금 다 나눠져 가지고 복지부, 환경부, 뭐 이 산업부 다 산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잘 된다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통일적이고 좀 일관적인 체계, 그리고 좀 집중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간에 지금 이 IoT를 추진하는 근거가 사실 정보통 융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개 중에 원어부대인데 어떤 산업의 중요성이 이제 하이라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독립법으로 이제 좀 띄어져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드법, 뭐 3D 프린팅법, 뭐 인공지능법, 뭐 다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는데 IoT는 그 역사에 비해서는 사실은 독립법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늦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능형이라는 어떤 이 새롭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어떤 좀 집중적 체계를 이번에는 좀 만들어 가지고 그간에 좀 그 위축되었던 산업 그리고 이제 퀀텀 점프를 못 하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을 좀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 IoT 산업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이제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까 이제 물론 이제 법률안이 나와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나오기 전에라도 이제 저희도 같이 더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IoT 이제 뿌리 쪽에 많이 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그 체계적으로 조금 R&D부터 사업화까지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대형화를 해서 그 이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저희가 다시 좀 리패키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범 사업이 좀 더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좀 체감을 해야지 그게 이제 시장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좀 작은 사업들을 좀 그 뿌리는 그런 구조에서 좀 탈피해서 좀 집중화하는 체계로 좀 가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품질 인증인 제도가 여기서 좀 도입이 되면 좀 더 이제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그 지금 보면은 이 법은 아닙니다만 정보통신망법에 IoT 기기의 보안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시큐리티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일종의 이제 뭐 규제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자유 규제이기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신뢰도를 주는 그런 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예로 이번에 그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지금 그래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몇 군데가 그 IoT 보안 인증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보안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 지금 대부분 열화상 카메라가 거의 뭐 90% 거의 뭐 100% 가깝게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보안 인증을 받아서 이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염려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훨씬 주는 시그널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저희는 그런 기대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시장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레버리지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식별 체계에 관해서 우리 뭐 김 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것이 이제 또 표준화랑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식별 체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별 체계를 조금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구글 홈이나 알렉사 홈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진짜 그 IoT가 좀 더 쉽게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oT를 구현하는 게 사실 IoT 사업자만의 힘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업자랑 둘이만 해도 좀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자체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어차피 로컬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검침을 하든 자기가 끼고 있는 왜 SH공사나 경기도 주택공사처럼 그 주택공사를 통하든 여러 가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실행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여지껏은 많이 좀 간과를 하고 있었고 그 3자가 같이 잘 조합되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어떤 그 R&D 자금이 거기에 같이 중앙정부의 그 지원이 4자가 좀 같이 엮여질 때 조금 더 이렇게 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법안을 좀 잘
서포트를 해서 IoT 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요. 저희도 지금 IoT가 뿌리 네트워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진짜 그 디지털 전환의 아주 근간이 되는, 사실 뭐 5G나 10기가 같은 백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작은 또 IoT가 또 데이터의 또 원천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제대로 된 그 정책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정책으로도 많이 반영을 하고요. 법안이 되면은 뭐 법안에 또 힘입어서 더욱 그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 의견을 듣고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국가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의제 표현은 바로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 입법을 우리가 위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모든 의견들이 잘 반영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토론을 잠깐 하고 나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입법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한준호 의원님께 마지막 총평을 부탁드릴 건데, 그 전에 한 5, 6분 정도는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홍진배 국장님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제2조 정의의 7호를 보면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18조, 그러니까 사물정보통신의 안정성 확보 규정인데요. 이 제18조에 사물정보통신 사업자는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정보통신 사업자가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사업자에 대한 관리 또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사물정보통신 사업자 신고제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혹시나 고려하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이게 아직 뭐 입법된 건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사물정보통신 그 사업자라고 이렇게 그 신고제를 아직 이 법안에서는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필요해서 그 구분이 필요해서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 라이센스가 사업용으로 한다 그러면 타인 통신을 또 매개 하는 경우에는 그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서 그 통신사업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한번 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보충적인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 아까 이제 공청회를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청회에서 정말로 상세한 내용이 나왔고, 그 어떤 입법 공청회보다도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담아서 입법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현재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과 연동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제가 코멘트가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한준호 의원님께서 이 입법 공청회를 끝까지 다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총평 및 앞으로 이제 입법을 실제로 책임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의 응원을 다 모아서 총평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쪽 준비한 쪽에서 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토론회를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의가 있어서 저희도 뭐 하는 회의들이 또 여러분 방해를 드릴까봐 잠깐 화면을 꺼놓고 있었는데, 활발하게 그 토론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안이 제정법이라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도 그 제정법이 갖는 의미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안이 잘 될 거라고 제가 믿는 점들은 큰 이견보다는 아주 미세 조정 부분들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IoT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처음 진행을 하시면서 최경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많은 것들을 연결하고 있죠. 그 IoT라는 그 의미가 갖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그 상임위와 또 상임위 소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안 소위가 잘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 큰 단점이긴 합니다. 과반위가. 제가 최소한 이 7월 국회를 넘기고 국감기간에 들어설 때쯤 다시 또 상임위가 열리기 시작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올리고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기업과 여러 협회 또 학교에서 또 정부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평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저희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입법을 잘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걸로 입법 공청회의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자장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7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공청회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히 시간도 잘 맞추게 지금 2,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잘 깔끔히 진행된 것 같고, 특히 또 과기부 그리고 또 KT나 SKT 우리 중소기업이신 그립, 그리고 또 교수님, 또 변호사님, 또 에트리의 소장님, 이렇게 다양한 분들께서 전문적인 그러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공청회가 너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협회 직원으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공청회 발제 및 토론 발표 자료는 작성자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릴 거고요. 금일 또 방송 내용은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실과 한국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